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고 관심 가지면 재미있는 이달의 이슈를 알아보는 채널 전주대 인사이드입니다. 저는 전주대 인사이드 호스트 한국어문학과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어느새 2025년 2학기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대 인사이드도 곧 마지막 촬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전주대 인사이드는 우리 학우 여러분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전주대 인사이드 이제 6번째인데요. 6번째 페이지 주제는요, 바로 관광의 변화, 여행객의 변화입니다. 곧 종강이 다가오고 많은 학우분들이 여행을 떠나실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타이밍에 맞게 오늘의 게스트는 관광경영학과의 류인평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유인평입니다. 예, 현재 지금 관광경영학과 학과장으로 있고요. 벌써 전주대 온 지 한 2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전주대 인사이드에 6번째로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앞서서 앞에 보시면 3개의 물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두 오늘의 주제인 여행과 관련된 소품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 여권인데요. 역시 여행하면은 바로 여권부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시기가 그리 오래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1989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었는데 이후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여행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요? 먼저 우리가 그 전에 86년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요. 88년에 올림픽이 있었죠. 네. 그래서 두 개의 큰 국제 대회를 치르고 나서 이 정도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또 정부의 기대하에 1989년 1월 1일부터 해외 여행이 자유화가 되었죠. 아무래도 그 전에는 이 여행이라는 게 특히 이제 해외 여행은 되게 제약이 많이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관광객들은 국제 매너도 잘 몰랐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면은 욕실은 샤워를 할 때 욕실 안에 들어가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한국처럼 밖에서 샤워를 한다든지 또는 복도에서 마치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복도에서 막 또 떠든다든지 또 식당에서도 지정된 좌석이 아니라 우리 한국처럼 아무 데서나 앉는.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글리 코리아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지금 벌써 한 30년 이제 가까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해외여행 경험이 이제 그다음부터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국제 매너라든지 에티켓 그리고 여러 가지 질서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리 관광객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또 본인이 지켜야 될 것은 또 잘 지키는 그런 국제적인 또 매너의 관광객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여행이 점점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것에서 일상의 연장선으로 바뀌어온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다음 소품을 보자면요, 바로 이 너무 귀여운 호돌이인데요. 바로 서울 88 올림픽의 마스코트였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고 이 영상을 보는 학우님들은 대부분 2000년대생 학우분들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교수님, 88 올림픽 이후 외국인들이 가지는 한국의 이미지가 점차 변하기 시작했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는데 이로 인해 한국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89년도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 자율화가 되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을 많이 나갔지만 또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동방의 아주 조용한 나라였거든요. 아무래도 올림픽을 이후로 세계인들에게 많이 대한민국이 많이 알려졌고요. 내가 이제 공교롭게 그 유럽을 10년마다 한 번씩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95년도 갔을 때는 솔직히 우리가 88 올림픽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랬는데 2004년도에 갔더니 한국을 알더라고요. 혹시 진행자님 왜 한국이 2004년도에 유명해졌을까요? 아무래도 올림픽 때문이 아닐까요? 올림픽은 88년이고 월드컵을 2002년에 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4강에 들어갔죠. 네. 그때 이제 많이 알려졌고 네. 또 2018년도 때는 갔더니 저도 모르는 그 노래와 춤을 제 앞에서 하는데 나보고 마치 내가 외국인인 것처럼 나보고 알아맞히려는데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졌는데 그 출발점은 아무래도 이 올림픽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오죠. 이 관광 산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비단 그런 그 숙박업소만 되는 게 아니라 식당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유관 산업들이 많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관광은 평화로 가는 여권이다. 그래서 우리 투어리즘 is passport to peace 이런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자꾸 접촉을 하고 자꾸 봐야지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해야지 서로 간에 또 호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일단은 와서 우리 문화를 느끼고 또 우리 문화를 느낌으로써 그들이 또 그들 나라에 가서 또 좋은 감정을 가지고 또 재방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드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광이라는 산업은 아주 파급 효과가 많습니다. 이게 뭐 음식, 그 다음에 뭐 숙박, 교통, 여러 가지 공연 뭐부터 해서 아주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정부가 이제 내년에는 뭐 3천만 방한 관광객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추세면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미래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AI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잃는다고 하는데 AI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이 일단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4.5일 근무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으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관광입니다. 남는 여가와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 산업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제 88 올림픽이 한국이라는 캐릭터 이미지 변신의 결정적인 장면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그때의 변화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마지막 소품으로 바로 이 사진 한 장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땡땡 단길이라고 합니다. 단길하면은 갱리단길, 경리단길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땡땡 단길이라는 관광지가 유독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교수님, 관광지가 이렇게 획일화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 관광이라는 자체가 일단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광이 이 유행에 민감합니다. 트렌드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속된 말로 떴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관광객에 대한 유입에 대한 그 유혹을 참을 수가 없죠. 여기가 잘 되면은 우리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 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비슷한 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전주에도 갱리단길이 있고 뭐 많아요. 무슨. 그러니까는 길이 유명하니까 자꾸 길을 만드는데 글쎄요. 이제 이름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들도 그러니까 뭐든지 관광지가 처음에 있을 때는 역사와 전통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는 컨텐츠가 비어버려요.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는 큰 내용이 알맹이가 없으니까 장기적인 유입 효과가 없죠.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어디가 유명하다면 일단 가야 돼요. 그리고 봐야 돼요. 근데 또 막상 거기 주최하는 그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이렇게 고민한 게 아니라 유행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유행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자꾸 없어지는 것은 그 전통이라든지 자기의 그 문화에 베이스를 두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민감한 유행에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흔히 힙하다고 느끼던 거리들도 하나의 유행했던 패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관광지가 하나의 템플릿처럼 비슷해지는 이유를 뭔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지역의 이야기는 지워지고 팔리는 이미지만 반복되는 것 같은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깊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기사를 이용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농민신문의 자연엔 사람 부분 기사인데요. 국내 관광지서 지갑 닫은 한국인들, 해외에서는 지출 늘었다 라는 제목의 김동효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기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한국인은 국내 여행 지출은 줄이고 해외 여행 지출은 늘리고 있어 국내 관광지의 매력, 경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교수님께서는 국내 여행보다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왕이면은 같은 값이면은 원래 이 관광이라는 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서 돌아올 목적으로 타 지방을 견문 여행하면서 뭐 경제적 소비를 하는 행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행이란 자체는 우리 지역하고 똑같으면 별로 매력이 없어요. 도시 사는 사람들은 농촌으로 가고 또 농촌에 있는 분들은 또 도시로 가고 이제 이런 뭔가 내 주변하고는 뭔가 좀 변화된 것을 보러 가는데 만약에 국내 관광지가 현저하게 가격의 경쟁력이 있으면은 물론 국내로 가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국내 관광이 되게 활성화가 됐어요. 그 당시 해외를 못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 관광지에서 이 가격이 많이 이게 올랐거든요, 물가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갈 관광지면은 일본 간다는 말이 실제로 가면은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제주도 물가가 비싸요. 비싸면은 이제 우리 같아도 제주도를 한 번 정도 가봤으면은 뭐 당연히 일본은 가고 싶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크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얼리 어댑터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도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주변에 익숙한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가려는 이제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국내 관광지가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그거 이상의 뭐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좀 더 만든다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는 한 저는 아마 이런 것들은 계속 아마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요즘 일본 여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진입장벽 없이 많이들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우분들도 한 번씩 이런 궁금증 가볍게 가지셨을 것 같은데 아마 교수님께서 좋은 답변을 남겨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세 춘추의 사회부문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으로는요. 특색 없는 지역 축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야 라는 제목의 신준혁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기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지역 축제가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고유한 특색을 달린 차별화된 축제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질문은 여행이랑은 조금 멀어진 질문이지만 한 지역의 축제 또한 많은 외부 관광 방문객들로 인해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준비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한 지역의 축제가 성공하면 다른 지역에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왜 지역마다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까 이 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경리단 길. 뭐 길이 잘 되면은 옆에 있는데도 우리도 뭐 서로 길을 만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요. 옆에서 하면 일단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은 뒤처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경험하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이러한 또 이 한국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뭐 나름 문화적인 또 이 창조 국가가 됐는데 이제 축제만 놓고 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축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1년에 작은 마을 단위까지 축제가 한 4천 개 정도가 열려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거는 한 지역의 대표 축제라고 여기는 것은 한 1,400여 개 정도가 열리거든요. 지자체에서 지원한 1,400개 중에 문제가 뭐냐? 다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축제예요. 민간이 하는 축제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관공서에서 하다 보니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많이 와야 되려면 뭔가 막 흥미를 이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좋은 컨텐츠 있으면 갖고 와야 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 사회자님도 눈을 가리고 어느 축제에 딱 들어가서 대신 간판을 다 없애고요. 이게 무슨 축제일까 그러면요 못 알아맞혀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무슨 축제인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이 관공서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그게 큽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전라북도는 축제를 잘해요. 그러니까는 축제는요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 이 백화점식으로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축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잘 나가는 축제를 보면 전라북도에 문화관광 축제가 3개가 있어요. 문화관광에서 인정하는 축제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축제가 25개가 있는데 그중에 전라북도 3개가 있습니다. 이 전라북도 3개는 다른 지역에서 못 따라요. 그래서 축제는 그 지역의 정체성,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만이 할 수 있는 거, 그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의 지자체 축제들은 이제 그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관광객 위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민감하게 막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다 갖고 오고 특히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 트로트 가수들이 있어요. 어느 축제를 가도 이 트로트 가수들이 막 오는데 글쎄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제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뭐 이런 축제 기간 아니면 언제 뭐 그런 가수 보겠어요.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주객이 전도돼서 너무 이 가수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의 모든 축제가 다 트로트 가수들만 와가지고 공연하는 막 그냥 그들이 완전 주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 주민이 객이 되고 이제 이런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평가위원인데 우리 문체부 축제 그 평가 지표에도 예산 대비 과도한 연예인 지출은 감점이에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SNS를 보면서 조금 충격 먹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음식을 이용한 지역 축제에서 한 크리에이터가 먹방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개인 방송도 아닌 지역 축제에서 기획한 것인데도 좌석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지역 축제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으로는요. 임대료 1년 만에 2배, 핫플 성수동도 젠트리피케이션 공포라는 제목의 중앙일보의 비즈니스 부문 이창균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성수동이 핫플레이스로 주목받으면서 임대료가 1년 만에 2배로 급등해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젠트리피케이션, 많은 분들에게 조금은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중하류층이 생활하는 도심 인근에
낙후 지역의 상류층의 주거 지역이나 고급 상업가가 새롭게 형성되는 현상으로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곳의 상권이 성공을 하면 기존 입주민들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하면 좋을까요? 원래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국의 신사, 그 젠틀 있죠, 젠틀맨. 이게 젠틀맨이 원래 그들의 그 하나의 계급 이름이에요. 신흥 이제 그 지주 계층인데 원래 젠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이제 이 사람이 영주들이에요. 영주들이 있다가 런던으로 이제 별장이라든지 이제 여기 이제 뭐 휴가라든지 또는 자기네들 사교를 위해서 이제 런던의 도시에 와서 거기서 집을 얻고 해서 그들만의 공간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기존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이러한 젠틀이 때문에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원이 원래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설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게 나오리라고는 우리도 좀 약간 놀랐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근데 꼭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상권이 잘 되면은 아무래도 그 거기에 있는 원래 있는 주인들 거기 이제 임대를 줘야 되는 특히 이제 건물을 갖고 있다든지 상가를 갖고 있는 주인들이 아무래도 임대료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 신화에서도 왜 에릭 시튼이라고 자기 살을 깎아 먹으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결국은 자기 살까지 다 깎아 먹거든요. 무엇이든지 거기에는 그 상권에 대한 생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태계는 뭐냐면요. 우리 바다의 가장 밑에 있는 생태계는 플랭크톤이듯이 상권에 있는 생태계는 솔직히 누구냐면요. 관광자들이에요. 관광객들이에요.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데 근데 관광객들이 오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볼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볼만한 것들은 뭐냐면 그 지역의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은 누가 해주느냐? 거기에 다양한 조그마지만 자신의 특색을 갖고 있는 상인들이에요. 거기 또 식당들, 아기자기한 식당들, 여러 가지 뭐 꽃집들, 뭐 패션을 갖고 있는 옷집들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내가 작지만 뭐 서너 평에서 한두 평이지만 자신들만의 특성을 갖고 거기 있는 그 마을을 꾸몄는데 이게 잘 되잖아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 너 수익 났으니까 돈 더 줘라.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는데 이제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넘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상인들이 나가면은 결국은 누가 합니까? 다양성도 깨지는 거고 다양성이 깨지면 관광객이 없는 거고 관광객이 없으면 당연히 그 지역은 그냥 공동화가 되는 거고 결국은 누가 손해냐? 결국은 거기 있는 건물주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찌됐든 옛말에 그게 있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자꾸 내가 참고 이 알을 낳도록 기다려야지 그 거위의 배를 갈라가지고 뭐 많이 이렇게 내가 당연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가 하나의 욕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오히려 더 지원해주고 더 육성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반복이 되죠. 그것들이 지역 상인들이 좀 어느 정도 뭔가 좀 자기들 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그럴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그 유혹을 그렇게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넘길 수도 있는데 교수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영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주 지식의 한 페이지 시간인데요. 촬영 전 교수님께 지식의 한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3가지 문장을 요청드렸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머리 관광 경영을 연구해 오신 교수님께 좋은 여행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교수님께서 내가 즐거운 여행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여행이라는 것은 이 가장 중요한 게 자유재량이에요. 내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고 누구에 끌려간다든지 뭐 마지못해 간다든지 이거는 진정한 여행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인간에게는 우리가 그 메슬로의 욕구 단계에서도 보면은 이 먼저 안정의 욕구라는 것들 이제 점점 더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뭐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 그다음에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그 위가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이 자아 실현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내가 다님으로써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느끼고 그 느낌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뭔가 내가 즐거움을 찾는 이런 행위가 여행이 아닐까. 인간의 최고의 가장 그 인생의 추구는 행복이거든요. 그 행복을 찾는 길, 그 내가 좋아하는 거, 즐거운 거 이게 여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본문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지어서 관광의 변화, 관광객들의 변화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관광이 많이 변했죠. 특히 전 세계적으로 관광의
분기점을 분수령이나 할까요? 분수령을 보면은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대량 관광지, 사람들이 몰리는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 이제 이런 데를 갔는데 그 일은 좀 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요즘에 아마 MZ 세대 친구들도 아마 좀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이왕이면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리고 남들이 뭔가 나만이 알고 있는 거, 또 사소하지만 또 내가 뭔가 나만이 또 즐길 수 있는 것, 좀 이런 형식으로 간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대량 관광지에서 소량 관광지, 그리고 뭐 단체 여행에서 개별 여행, 뭐 이제 이렇게 또 많이 흘러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관광과 관련된 그 관광지의 추세도 과거의 대량 관광객보다는 작지만은 소규모 관광객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이 뭐 관광객들도 과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뭔가 좀 내가 과시하기 위한 관광이었다면 지금은 나를 찾아가는, 나를 즐기는 관광, 이렇게 좀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줄 긋는 문장인데요. 교수님께서 여행에 대해 우리 전주대 학우님들에게 조언하는 말을 적어주셨는데요. 마지막이기에 교수님이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자 떠나자. 바로 지금. 여행은 바로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본인이 가고 싶으면 지금 떠나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떠나는 이 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우리 전주대 학우 여러분들, 자 같이 떠납시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주대 인사이드 6번째 게스트인 관광경영학과의 류인평 교수님과 함께 해보았는데요. 오늘 전주대 인사이드에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쨌든 우리 학우들에게 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자꾸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더 우리 학우들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학우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여행으로 시작해서 여행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의 여행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학우분들이 원하는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 아쉽지만 준비한 질문들이 저 포함 우리 시청하시는 학우분들과 우리 촬영팀 학우분들의 시야를 넓혀줬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의 시그니처인 사진 찍기 시간입니다. 인스탁스로 사진을 찍고 바로 여기에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전주대 학우님들에게 도움될 만한 다양한 이슈들과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대 인사이드였습니다. 안녕. 안녕.